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아주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봉우리들이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기에 이곳은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평온하고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산안개가 마을 어귀까지 내려와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를 가득 채우던 그림 같은 풍경이 일상인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서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며 정을 쌓고 살았으며 사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순박한 이들이 모여 사는 터전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중턱에는 기와지붕이 듬직하게 앉은 박씨 부인의 집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집은 마을에서도 덕망이 높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젊은 시절 남편을 병으로 일찍 여의고 홀로 되었으나 억척스럽고 지혜로운 성품으로 기울어가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여장부였습니다. 그녀는 슬하에 둔 외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배틀을 돌리고 밭을 일구었으며 그 정성 덕분에 아들은 반듯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헌신적인 삶을 존경했고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면 항상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할 정도로 그녀의 위상은 마을 내에서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박씨 부인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면서 평온하던 이 댁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있던 처녀를 아들이 발견하여 급히 방으로 데려왔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정신을 차린 처녀는 자신을 명주라고 소개하며 전쟁통에 가족을 모두 잃고 갈 곳 없이 떠돌다 이 깊은 산골까지 들어오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를 딱하게 여긴 박씨 부인은 명주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성실한 아들 또한 그녀의 고운 심성에 반해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조촐하지만 따뜻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명주가 들어온 후 박씨 부인의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윤택해지고 화기애애해졌는데 이는 전적으로 명주의 야무진 살림 솜씨 덕분이었습니다. 명주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요. 맛깔스러운 음식 솜씨로 시어머니의 입맛을 돋우고 집안 곳곳을 쓸고 닦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또한 바느질 솜씨는 어찌나 좋은지 그녀가 지은 옷을 입으면 헌옷도 새 옷처럼 태가 났고 반일 또한 몸을 사리지 않고 거들어 곳간에는 곡식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이 전생에 나라를 구한 덕에 저런 복덩어리 며느리를 얻었다며 부러움 섞인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 명주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기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의 몸이 항상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명주의 손을 잡으면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묘하게 축축하고 서늘한 바람이 감돌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가 몸이 허약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탓이라 여기고 보약을 지어 먹이려 했으나 명주는 극구 사양하며 그저 타고난 체질일 뿐이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또한 명주는 유난히 물을 좋아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우물물을 길어다 목욕을 하곤 했는데 그 양이 보통 사람의 몇 배에 달할 정도여서 박씨 부인은 가끔 의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주가 시집온 지 1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부터 박씨 부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예민한 시어머니의 촉으로 감지했기 때문인데
특히 밤이 되면 그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명주는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면 유난히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거렸고 맑은 눈망울에는 깊은 슬픔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어리곤 했습니다. 낮에는 그토록 밝고 명랑하던 며느리가 밤만 되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모습에 박씨 부인은 혹시 며느리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박씨 부인은 잠결에 대문이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듣고 퍼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도둑이라도 든 것인가 싶어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명주였습니다. 명주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소리 없이 대문을 빠져나갔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하고 처연해 보이던지 박씨 부인은 차마 큰 소리로 그녀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깊은 밤에 어디를 가는 것인지, 혹시 친정 식구들이 그리워 남몰래 울러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박씨 부인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지만 명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로 아침상을 차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의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으니 명주의 치맛자락 끝이 물에 젖은 듯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과 그녀의 눈가에 붉은 기운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여나 며느리가 마음의 문을 닫을까 염려되어 꾹 참기로 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잠시 마음이 심란하여 바람을 쐬고 온 것이려니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며느리의 기이한 외출은 계속되었고 박씨 부인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온 세상이 잠들어 고요할 때면 어김없이 며느리의 방문이 열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며느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은 대략 1시즌 2시간 정도였는데 돌아올 때면 항상 온몸이 밤이슬에 젖은 듯 축축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어 보는 사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더욱 이상하게 여긴 것은 며느리가 향하는 방향이 마을 입구가 아니라 마을 뒤편의 으슥한 숲길 쪽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숲길 끝에는 오래전 마을 사람들이 불길하다 하여 돌로 메우고 사용을 금지한 폐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아 마을 장정들도 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그 우물에는 천년 묵은 이무기가 살다가 승천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물 안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던 터라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며느리가 그 불길한 쪽으로 밤마다 향한다는 사실은 박씨 부인을 공포와 의구심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농사일이 고되어 밤이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에 이 기이한 상황을 눈치챈 사람은 집안에서 오직 박씨 부인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까 고민도 했지만 갓 결혼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낮에는 워낙 완벽하게 집안일을 해내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니 밤에 잠깐 외출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시어머니의 옹졸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하지만 폐우물 쪽으로 간다는 사실만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길한 징조였기에 박씨 부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명주의 야간 외출은 더욱 빈번해졌고 그녀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하얗게 변했으며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양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끼니 때마다 숟가락만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대신 물을 마시는 양은 기이할 정도로 늘어나 물동이를 옆에 끼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걱정되어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물으면 명주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저 환절기라 기운이 없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물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 부인은 며느리의 빨랫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녀의 저고리 안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의 비늘처럼 생긴 투명하고 얇은 조각이었는데 햇빛에 비추어 보자 오묘한 무지개 빛깔을 띠며 반짝거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비늘을 떨어뜨렸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혹시 며느리가 숲속에서 짐승에게 해코지라도 당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온갖 불길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박 씨 부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불안감을 견디다 못한 박 씨 부인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되었으니 오늘 밤 며느리가 밖으로 나갈 때 몰래 뒤를 밟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집안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박 씨 부인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방 안에 불을 끈 채 문틈으로 마당을 주시하며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을 알리는 소쩍새 소리가 들려올 무렵 어김없이 건넌방 문이 열리고 명주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주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인기척을 살피더니 익숙한 동작으로 대문 빗장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씨 부인은 가슴이 콩닥거려 터질 것만 같았지만 집신을 단단히 신고 소리 없이 며느리의 뒤를 따랐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하늘에 뜬 둥근 달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어 며느리의 하얀 옷자락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며느리는 마을길을 벗어나 수풀이 우거진 산길로 접어들었고 그 길은 마을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폐우물로 향하는 유일한 오솔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한단히 불어와 박 씨 부인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긴장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거칠고 험하여 젊은 사람도 걷기 힘든 길이었으나 명주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빠른 걸음으로 숲속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며느리를 놓치면 영영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아 이를 악물고 따라갔습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달빛조차 잘 들지 않았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오직 며느리의 정체를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덤불에 긁히고 돌부리에 채이는 것도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이 갑자기 탁 트이면서 낡고 허물어진 돌담이 둘러쳐진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폐우물터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우물 주변을 뒤덮고 있었고 우물덮개로 쓰이던 나무 판자는 썩어서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명주는 우물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우물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박 씨 부인은 며느리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슬퍼 보여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명주는 천천히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사람이 말하는 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이 앓는 소리나 바람이 우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박 씨 부인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쫑긋 세웠지만 거리가 멀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에 담긴 절절한 고통과 슬픔만큼은 고스란히 전해져와 가슴이 먹먹해질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우물을 향해 무언가를 호소하듯 몸을 떨다가 갑자기 쓰고 있던 쓰개 치마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는데 명주가 우물 안으로 상반신을 깊이 숙이더니 마치 물을 마시는 짐승처럼 우물 깊은 곳의 기운을 들이마시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명주의 등은 기이하게 굽어 있었고 그녀의 어깨 너머로 희미한 푸른빛이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기이한 광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주변으로 숲속의 안개가 모여들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잠잠하던 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발밑을 보고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치마 밑으로 살짝 드러난 명주의 발목이 달빛을 받아 번쩍였는데 그것은 사람의 피부가 아니라 비늘이 돋아난 듯한 거칠고 차가운 질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며느리가 정말로 사람이 아닌 것인가? 혼란과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우물에 몸을 기대고 있다가 다시 몸을 일으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멀어질 때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나무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명주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박씨 부인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박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우물가에서의 기이한 광경과 며느리의 발목에서 본 섬뜩한 비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씨 부인은 방에 들어와서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건넌방에서는 막 돌아온 며느리가 조용히 잠을 청하는 듯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자신의 집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박씨 부인은 전율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르는 척 덮어두어야 할지 아니면 며느리를 추궁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보내며 박씨 부인은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조언이라도 구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불안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든둥만둥한 박씨 부인은 새벽닭이 우는 소리에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휘뿌연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박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난밤 숲속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잔상이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발목을 덮고 있던 그 기이한 비늘과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서늘한 기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른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덜덜 떨리는 손끝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며느리 명주가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예전처럼 평온하게 들리지 않고 마치 낯선 짐승이 먹이를 찾는 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자 부엌에서 막 나오던 명주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명주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매무새로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으나 박씨 부인의 눈에는 며느리의 창백한 낯빛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지난밤의 기이한 외출 탓인지 명주의 얼굴은 마치 물에 젖은 한지처럼 투명하고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 밑에는 거뭇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그래 너도 잘 잤느냐.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넌지시 물었지만 명주는 황급히 미소를 지으며 아닙니다. 잠을 조금 설쳤을 뿐입니다. 라고 둘러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확신을 다시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아들이 논으로 일하러 나간 뒤 박씨 부인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바구니를 끼고 마을 냇가로 향했습니다. 냇가에는 이미 부지런한 마을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방망이질 소리와 함께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왁자지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박씨 부인도 그 틈에 끼어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으며 웃음꽃을 피웠겠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워 선뜻 다가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안악들의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게 들려와 박씨 부인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요새 밤마다 뒷산 폐우물 쪽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구먼. 한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닥거리자 다른 안악들이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그 우물은 10년도 전에 막아버린 곳이 아닌가.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난단 말인가. 옆에 있던 안악이 되묻자 처음에 말을 꺼낸 안악은 주위를 살피더니 더욱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 말일세. 김칠성네 둘째 아들이 엊그제 밤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봤다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우물가에 앉아서 머리를 빗고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지. 그 말을 들은 안악들은 어머나 세상에 귀신이 씌었나 봐 하며 몸을 부르르 떨었고 박씨 부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박씨 부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폐우물 귀신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우물 근처에서 파란 도깨비불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우물 주변만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저물면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고 해가 지기 무섭게 대문을 걸어 잠그는 등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러한 마을의 분위기가 자신의 집안 특히 며느리 명주를 향한 의심으로 번질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만약 그 귀신의 정체가 박씨댁 며느리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덕막 높던 집안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며느리는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산짐승 소리를 잘못 들었겠지요. 헛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타일렀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심정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명주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수상해져만 갔습니다. 명주는 물동이를 나를 때 힘겨워하기는커녕 물과 한 몸이 된 듯 가볍게 움직였고 가끔씩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때면 그녀의 눈동자가 사람의 눈이라기보다는 깊은 연못처럼 검고 깊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명주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물 냄새가 희미하게 남았는데 그것은 분명 산골 마을에서는 맡을 수 없는 바다나 강 깊은 곳의 내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구름이 잔뜩 끼어 을씨년스러운 날씨에 한 늙은 스님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장삼을 걸치고 육환장을 짚은 그 스님은 백발이 성성하고 눈빛이 형형하여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도승처럼 보였습니다. 스님은 마을 집집마다 들러 탁발을 하며 연부를 외웠는데 유독 박씨 부인의 집 앞에 이르러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대문을 응시했습니다.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던 박씨 부인은 대문 밖에 기척을 느끼고 나가보았는데 스님은 박씨 부인을 보자마자 합장을 하며
나무 아미탑을 댁내에 수기가 너무 강하여 주춧돌이 젖고 있습니다. 라고 알 수 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수기물 기운나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여 스님을 급히 안으로 모셨습니다. 혹시 이 스님이 며느리의 비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채 텐마루에 스님을 앉히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려 했으나 스님은 손사래를 치며 물을 거절했습니다. 이 댁에는 이미 물이 차고 넘칩니다. 더 이상의 물은 화를 부를 뿐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마치 땅 밑을 꿰뚫어 보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집에 무슨 변고라도 생긴다는 말입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 댁에 들어와서는 안 될 귀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은 본래 뜻에 살 운명이 아닌데 인연의 끈에 묶여 억지로 탭에 머물고 계시군요. 박씨 부인은 그 말이 며느리 명주를 가리키는 것임을 직감하고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스님 제 며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 며느리가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박씨 부인의 물음에 스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그분 또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한이 쌓여 결국에는 자신도 해치고 주변 사람들도 다치게 할 것입니다. 스님의 말은 박씨 부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폐우물로 향하는 것이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으며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덧붙였습니다. 다가오는 보름밤을 조심하십시오. 달이 차오르면 물의 기운도 차올라 둑이 터지듯 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부인의 지혜로운 결단이 이 집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스님이 떠나고 난 뒤 박씨 부인은 멍하니 햇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말대로라면 며느리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이며 다가오는 보름날 큰 사단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올 터인데 이 기막힌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밭에 나간 남편을 마중하러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박씨 부인은 연민과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토록 가니프고 착한 아이가 어찌하여 그런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아들은 신이 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올해 다른 집눈은 가뭄이 들어 벼가 마르고 있는데 우리 집눈만 물이 마르지 않고 벼가 아주 실하게 연그렇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 집터가 명당이라고 난리입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덕분인 줄도 모르고 그저 운이 좋았다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졌지만 아들의 기분을 망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명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깨작거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이 닿은 밥그릇 주변에 얇은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박씨 부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도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방에 누워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어보았습니다. 스님이 경고한 보름날까지는 이제 겨우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뒤면 달이 꽉 차오를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터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를 내칠 것인지 아니면 품을 것인지
아니면 함께 파멸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지극정성과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 그녀를 흉물스런 괴물로만 치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간밤에 폐우물 근처를 지나던 나그네가 기절한 채 발견되었는데 깨어난 나그네가 횡설수설하며 용을 보았다. 거대한 뱀을 보았다라고 소리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마을 청년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준비하며 밤에 순찰을 돌자고 모의했고 이장님은 마을의 안전을 위해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집으로도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박씨 부인 댁은 마을에서 제일 덕망이 높으니 이번 일에 앞장서 주시오 라며 부탁을 해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글쎄요, 제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둘러댔지만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점차 자신의 집을 향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주는 이러한 마을의 소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방 안에 틀어박혀 바느질에만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느질한 옷감 위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자국은 그녀가 느끼고 있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방문 밖에서 며느리의 그림자를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며느리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돌을 던지고 불을 질러 그녀를 죽이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내 아들의 아내이자 내 며느리인 아이를 사지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마음속에서 시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을 이틀 앞둔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조용히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어두운 방 안 호롱불 하나만을 켜둔 채 마주 앉은 고부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주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주야, 요즘 몸은 좀 어떠하냐?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아 걱정이 되어 그런다. 명주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깊은 눈빛을 마주하자 다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저 고향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명주의 대답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명주의 손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피부의 감촉은 미끈거리는 듯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손을 놓지 않고 더욱 꽉 쥐었습니다. 명주야, 네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너는 내 며느리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부디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다가오는 보름날은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박씨 부인의 말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내가 너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명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박씨 부인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놀랍게도 따뜻하지 않고 서늘했습니다. 명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비밀을 눈치챘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에 대한 감동이 뒤섞여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돌려보낸 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남긴 낡은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녹이 슬고 무딘 칼이었지만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혹은 며느리가 괴물로 변해 아들을 해치려 한다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할 작정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비장한 결의와 함께 밤은 깊어갔고 달은 점점 더 둥글게 차오르며 운명의 날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낯선 기운을 감지한 까마귀 떼가 마을 상공을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아들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일찍 일을 마치고 돌아와 어머니 오늘따라 마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집안 문단속을 잘해야겠습니다.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다가오는 밤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은 보름 스님이 예언한 그날이었습니다. 해 진력이 되자 서쪽 하늘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비릿한 물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명주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방문 앞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했고 아들은 아내가 아픈 줄 알고 물수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며 병간호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보,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워. 아니 차가워. 이게 무슨 병이지. 아들의 당황한 외침에 박씨 부인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명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이불 밖으로 나온 그녀의 피부에는 푸르스름한 비늘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뒤 이불을 들치고 며느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명주의 다리는 이미 반쯤 물고기의 꼬리처럼 변해가고 있었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은 사람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죽여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명주가 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는 힘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물을 머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참아라. 참아야 한다. 오늘만 넘기면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씨 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일 밤 보름달이 뜨면 명주는 완전히 변해버릴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이 집으로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운명의 날인 보름날 아침이 밝았으나 하늘은 마치 먹물을 끼얹은 듯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낮인지 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장대처럼 굵어져 지붕을 뚫을 기세로 퍼부었고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산천을 울리니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밖으로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마치 하늘이 노하여 땅을 벌하려는 듯한 기이하고도 거센 폭우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집 마당에는 빗물이 냇물처럼 흘러넘쳤고 처마 밑에 제비들도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모두 둥지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집안은 더욱 적막하고 스산했습니다. 방 안에 갇힌 며느리 명주의 신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박씨 부인의 귀에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펴져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명주는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낮은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성대를 통해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굳게 닫힌 방문 앞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비손을 하며 부디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질 뿐 하늘의 노여움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루를 서성이다가 며느리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릴 때마다 방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의원을 불러와야겠습니다. 저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명주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아들이 울부짖으며 문고리를 잡으려 하자 박씨 부인은 아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지금 의원을 불렀다가는 우리 집안이 망하고 명주도 죽는다. 내 말을 믿고 기다려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어머니의 평소답지 않은 서슬퍼런 기세에 아들은 주춤하며 물러섰지만 그의 눈에는 의구심과 원망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빗줄기는 조금 잦아들었으나 대신 짙은 안개가
마을 전체를 휘감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 정자나무 아래에는 비를 피해 모여든 장정들과 노인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필시 그 폐우물에 사는 요물이 조화를 부리는 게야. 어제 김씨가 봤다는 그 귀신이 마을에 해코지를 하려는 게 틀림없어. 촌장의 말에 사람들은 동요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오늘 밤에 당장 가서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요물을 잡아 죽입시다. 라며 낙과 몽둥이를 치켜들었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를 넘어서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오늘 밤이 지나면 이 마을에서 우리 가족이 설 자리는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며느리가 좋아하던 쑥떡을 조금 쪄내었지만 목이 메어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의 명주는 이제 사람의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물 하며 애타게 물만 찾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물동이째 물을 떠다 방문 틈으로 밀어 넣어 주었으나 그것은 타들어가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해 진력이 되자 구름 사이로 핏빛처럼 붉은 기운이 감돌더니 이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잠시 걷힌 틈으로 쟁반같이 둥글고 거대한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은 창백하다 못해 시리도록 차가웠고 그 빛이 박씨 부인의 집 마당을 비추자마자 방문이 쾅하고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아들과 박씨 부인이 소스라치게 놀라 쳐다본 곳에는 머리를 산발하고 옷이 찢겨나간 명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형형한 안광을 내뿜고 있었고 드러난 팔과 다리는 온통 푸른 비늘로 뒤덮여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주야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다가가려 했지만 명주는 아들을 거칠게 뿌리치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사람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뱀이 땅을 타고 미끄러지듯 기이하고 빨랐습니다. 명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박차고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볼 것도 없이 마을 뒤편의 폐우물 쪽이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의 뒤를 쫓으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아들의 소매를 꽉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니다. 횃불을 챙겨라. 마을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한다. 박씨 부인과 아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달렸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은 미끄럽기 그지없어 몇 번이나 넘어지고 굴렀지만 두 사람은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앞서간 명주의 흔적은 찾기 쉬웠는데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풀들이 검게 타들어가 있거나 물기가 흥건하게 배어 있어 달빛에 반짝였기 때문입니다. 숲속은 낮보다 더 고요했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발자국 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어머니 저게 대체 뭡니까? 제 아내가. 명주가 왜 저런 모습입니까? 라고 울부짖듯 물었지만 박씨 부인은 묵묵부답으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드디어 숲이 끝나고 폐우물이 있는 공터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다시 환하게 얼굴을 내밀며 공터를 대낮처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박씨 부인이 지난밤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물난간 위에 올라선 명주는 이미 하반신이 완전히 거대한 뱀아니 이무기의 형상으로 변해 있었고 상반신만이 간신히 사람의 형태를 유지한 채 우물 안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꼬리가 길게 늘어져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주변의 돌들이 부서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매일 밤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아내가 전설 속의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꿈인가? 내가 미친 것인가? 아들은 뒷걸음질 치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시선은 명주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명주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며 하늘을 향해 목을 길게 뺐는데 그 모습이 승천하지 못한 용의 한이 서린 몸부림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와 연민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우물 안에 물이 끓어오르듯 부글거리기 시작하더니 우물 밖으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물줄기는 명주의 몸을 감싸 안으며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명주는 물기운을 받자 조금 안정을 찾은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려 박씨 부인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파충류의 세로 동공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미안함만은 여전히 명주 그 착한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보지 마세요. 제발 저를 보지 마세요. 명주의 입에서 갈라지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며느리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명주야, 네가 이묵이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떠하냐. 너는 내 며느리다. 내가 너를 받아들였는데 누가 감히 너를 해한단 말이냐. 박씨 부인의 외침은 쩌렁쩌렁하게 숲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명주는 흠칫 놀라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진주처럼 영롱한 구슬로 변해 굴러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기계에 눌려 멍하니 있다가 비로소 정신이 드는 듯 일어섰습니다. 그래 명주야, 나다. 내 남편이다. 네가 어떤 모습이건 나는 상관없다. 아들도 용기를 내어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여전히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빛들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기다 우물 쪽에서 빛이 난다. 요물이 저기 있다. 잡아라.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뱀처럼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오는 모습은 마치 또 다른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명주는 꼼짝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포위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명주도 다가오는 횃불의 행렬을 보고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우물 안으로 뛰어들려고 몸을 숙였으나 우물은 이미 흙과 돌로 반쯤 메워져 있어 거대한 몸을 숨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님 피하세요. 저들이 오면 어머님과 서방님까지 다칩니다. 저는 이제 틀렸습니다. 명주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물냄새가 진동을 했고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의 보름달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구경이라도 하듯 구름 사이로 뻔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숨을 곳을 찾았지만 탁 트인 우물터에는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품 안에 숨겨왔던 남편의 낡은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아들아, 똑똑히 들어라. 저들이 아무리 마을 사람이라 해도 오늘 밤 내 며느리를 해치려 한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다. 너는 어찌할 테냐. 어머니의 비장한 눈빛을 마주한 아들은 잠시 망설였으나 곧 입술을 깨물고 곁에 있던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명주를 지키겠습니다. 마침내 선두에 선 마을 청년들이 우물터 공터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땀과 빗물에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괴물과 그 앞을 가로막고 선 박씨 부인 모자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이무기다. 진짜 이무기가 나타났다. 횃불 빛에 드러난 명주의 모습은
실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번쩍이는 비늘과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덩치는 마을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씨 부인 어서 그곳에서 나오시오. 그 뒤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오. 요물이라고. 그러자 박씨 부인은 검을 든 손을 높이 들며 소리쳤습니다. 물러가시오. 이 아이는 내 며느리요. 누가 감히 내 집안 식구에게 손을 댄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유물에 대한 공포와 적개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귀신에 홀렸다. 저 요물을 죽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재앙을 맞을 것이다. 누군가가 외치자 사람들은 다시 흥분하여 횃불을 던질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명주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웅장하여 숲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횃불 몇 개가 꺼지고 사람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명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이제 빗물과 섞여 우물터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되고 싶었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선 시어머니와 남편의 작은 등을 보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씨 부인은 촌장을 향해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이보시오, 촌장 어른, 우리가 이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았소. 내가 언제 허튼 짓을 한 적이 있소. 이 아이는 비록 모습은 다르나 심성은 누구보다 착한 아이여. 제발 내 체면을 보아서라도 길을 터주시오. 그러나 공포에 질린 군중에게 이 성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이 돌을 집어 명주를 향해 던졌고 돌은 명주의 비늘에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죽여라, 불을 질러라. 그 신호탄과 함께 수십 개의 돌멩이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온몸으로 돌을 막으며 명주를 감쌌고 박씨 부인은 검을 휘두르며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명주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비통함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명주의 몸에서 눈부신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횃불의 붉은 빛을 집어삼킬 만큼 강렬하여 사람들은 눈을 뜰 수 없어 팔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우물 안에 물이 소용돌이치며 솟아오르고 하늘의 먹구름이 다시 몰려와 거센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이 명주를 중심으로 휘몰아치며 이 작고 비극적인 우물터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을 질끈 감으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인간의 정으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부디 기적을 내려주소서. 푸른 빛이 눈을 멀게 할 듯이 번쩍이던 찰나 숲속을 가득 메우던 고함 소리와 비바람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명주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신비로운 광채는 횃불의 붉은 불꽃을 압도하며 우물터 전체를 대낮보다 환하고 서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사악하거나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한 기운을 품고 있어 사람들의 흥분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려던 청년들의 팔은 허공에서 멈추었고 죽일 듯이 달려들던 마을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괴물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여전히 반인반수의 모습을 한 명주가 있었지만 그녀는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기세가 전혀 없이 오히려 자신의 몸을 둥글게 말아 시어머니와 남편을 감싸 안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이무기의 꼬리가 박씨 부인과 아들 주변에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있었고 명주의 상반신은 깊은 슬픔을 머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늘 덮인 뺨 위로는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는데 그 눈물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영롱한 빛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그때 박씨 부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보시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이 아이가 당신들을 해치려 합니까? 당신들이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려 할 때조차 이 아이는 그저 맞고만 있었습니다. 짐승도 위협을 받으면 이빨을 드러내는 법이거늘. 하물며 요물이라면 당장에 불을 뿜어 당신들을 태워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는 울고만 있단 말입니까? 박씨 부인의 일갈은 숙연해진 숲속 공기를 가르며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횃불을 든 손들이 부끄러움에 하나둘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물 안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우물을 보시오. 오늘 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소. 예년 같으면 벌써 산사태가 나고 마을 냇가가 범람하여 아랫동네 집들은 물에 잠겼을 것이오. 그런데 지금 마을이 멀쩡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발밑이 생각보다 젖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산길에는 물이 차지 않았고 우물 주변의 땅만이 흥건하게 젖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 마신 겁니다. 넘쳐 흐르는 빗물을 이 아이가 온몸으로 받아내어 우물 안으로 가두고 자신의 기운으로 물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이 우물에 와서 운 것이 아니라 마을로 내려갈 물을 달래고 있었던 게란 말이오. 박씨 부인의 외침은 사실 절반의 짐작과 절반의 확신이었으나 그 기세는 촌장의 길을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우물 안의 수위는 찰랑거릴 정도로 높았으나 신기하게도 넘치지 않고 명주의 꼬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명주가 물의 기운을 다스려 마을의 수해를 막았다는 박씨 부인의 말은 눈앞의 기이한 현상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마을 촌장이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씨 부인하지만 저 모습은 분명 사람이 아니지 않소. 우리가 어찌 뱀을 사람과 함께 살게 둔단 말이오. 훗날 무슨 병고가 생길지 누가 장담하오. 촌장의 말에 몇몇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공포는 사라졌지만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명주의 곁을 지키던 아들이 불쑥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르신들 제 아내 명주는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몫을 줄여 이웃에게 나누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을 잔치 때마다 모진 일을 도맡아 하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겉모습이 변했다고 하여 그 안에 든 마음까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내를 지키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명주의 차가운 비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요물이라 마을에 해가 된다면 제가 평생 업고 산속으로 들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돌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명주의 손을 잡자 명주의 몸을 덮고 있던 푸른 비늘들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주는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의 손길을 받아들였고 거대한 뱀의 형상이던 하반신이 희미한 안개에 쌓이더니 서서히 사람의 다리 형태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체온과 진심 어린 사랑이 저주처럼 그녀를 참아매던 야수의 본성을 눌러준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오 세상에 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마법과도 같은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숲 입구에는 지난번 박씨 부인의 집을 찾았던 근우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인기척도 없이 나타난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사람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의 벌도 녹이는구려.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댁 며느리는 참으로 복이 많소. 스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 쪽으로 걸어와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보시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짐승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이치요. 하지만 이댁 며느리는 물을 거슬러 마을을 지켰고 사람을 피해 도망가는 대신 가족 곁에 남았소. 이것이 어찌 요물이겠소. 이는 마을을 지키러 온 수호신이나 다름없소. 오늘 밤 여러분이 이 덕분에 수재를 면했으니 도리어 큰 절을 올려야 마땅할 것이요. 스님의 권위 있는 해석이 더해지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안도와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가장 먼저 몽둥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은 옆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내가 귀신에 홀렸었나 보네. 명주 새댁이 우리 애 감기 들었을 때 약도 지어주고 그랬는데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든 돌을 내려놓고 횃불을 껐습니다. 우리가 너무했네. 박씨 부인 미안하게 됐소. 촌장이 대표로 고개를 숙이자 살기 등등했던 분위기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숲속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간신히 버티고 섰습니다. 그녀는 촌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다행입니다. 오늘 일은 밤안개처럼 잊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명주를 예전처럼 대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박씨 부인의 겸손하면서도 뼈 있는 부탁에 마을 사람들은 무안한 듯 헛기침을 하며 하나둘씩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숲에는 다시 박씨 부인 가족과 스님만이 남았습니다. 명주는 이제 거의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으나 기력을 모두 소진한 탓에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박씨 부인의 눈에는 그 어떤 비단 옷을 입은 모습보다 귀하고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흙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끝났다. 스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품에서 작은 향주머니 하나를 꺼내 박씨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이 향낭을 며느리의 베개 밑에 넣어두시오. 물의 기운을 다스리고 심신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요. 그리고 앞으로 보름날에는 억지로 참지 말고 며느리가 뒷마당 장독대에서 정화수라도 떠놓고 기운을 풀게 해주시오. 억지로 막으면 터지지만 길을 터주면 순하게 흐르는 것이 물의 성질이니.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겉옷을 벗어 며느리의 몸을 감싸 안아 일으켰습니다. 명주는 남편의 품에 안겨 가늘게 눈을 뜨고 미안하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마. 집에 가자라고 속삭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앞장서서 걸으며 남편의 검을 다시 품 깊숙이 갈무리했습니다. 다시는 이 검을 꺼낼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고 인자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짧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씻은 듯 맑아진 밤 공기에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향긋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불이 꺼져 고요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집에 도착하자 텅 빈 마당은 주인을 기다린 듯 쓸쓸하지만 익숙한 모습으로 그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아들은 명주를 안방 아랫목에 눕히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온돌방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주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꿀물을 타서 며느리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이걸 마시고 푹 자거라. 내일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가 뜰 게다. 명주는 따뜻한 꿀물을 받아 마시고는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나 진짜 꿈나라로 가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박씨 부인과 아들은 잠든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지켰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켰다. 그리고 저 아이도 우리를 지켰지. 이제 우리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을 게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오랜만에 다리를 뻗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박씨 부인은 거대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며느리를 보았는데, 며느리는 하늘로 올라가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 박씨 부인의 집 지붕 위에 사뿐히 내려앉아 황금빛 비늘을 반짝이며 집을 감싸 안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길몽 중의 길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대문을 열고 나가자 지나가던 이웃들이 먼저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간밤에 별거 없으셨습니까? 명주 세댁은 몸 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사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경외심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젯밤 가장 앞장서서 돌을 던지려 했던 청년들이 박씨 부인의 집 탁감을 해다 놓고 도망가듯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명주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는데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눈부신 가을 햇살이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시어머니가 고추를 말리고 있었고 남편은 처마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명주가 나오자 두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일어났느냐, 배고플 텐데 밥 먹자. 그 평범하고도 따뜻한 한마디가 명주의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점심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맛은 꿀맛이었습니다. 명주가 숟가락을 들자 국그릇에 맑은 물방울이 톡 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놀라서 숨겼겠지만 이제 명주는 빙그레 웃으며 국을 떴습니다. 아들은 어국이 참 시원하네 하며 너스레를 떨었고 박씨 부인은 물맛 좋은 우리 며느리 솜씨니 오죽하겠느냐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담장 너머로 그 웃음소리가 퍼져나가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그날의 거대한 소동이 지나가고 비바람이 멈춘 뒤 박씨 부인의 집과 마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앓던 일을 뺀 것처럼 시원하고 개운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돌았는데 이는 단순히 날씨가 맑아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먹구름이 걷히고 그 자리에 이해와 감사라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박씨 부인의 집을 곁눈질로 훔쳐보거나 수군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경외심을 담아 고개를 숙이거나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며느리 명주가 보여준 기적 같은 희생과 박씨 부인의 대쪽 같은 기계가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것입니다. 명주는 몸을 추스른 후 다시 예전의 부지런한 며느리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본 모습을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며 숨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주고 간 향주머니 덕분인지 아니면 가족의 사랑 덕분인지 밤마다 찾아오던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변신의 충동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물론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여전히 몸이 조금 붓고
피부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기는 했으나 그것은 괴물의 징조가 아니라 그저 그녀가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보름날이 되면 며느리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뒷마당에 장독대를 닦거나 맑은 물을 받아놓고 달 구경을 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은밀하고도 다정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박씨 부인 댁에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앞다투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갓 수확한 핵곡식을 지고 오고 어떤 이는 산에서 캔 귀한 약초를 가져와 대문 앞에 슬그머니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박씨 부인, 지난번에는 우리가 귀신에 홀려 실성을 했었나 봅니다. 이 못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오. 촌장과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했을 때 박씨 부인은 너그러운 웃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따뜻한 술상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놀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우리 마을이 더 단단해지려고 겪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박씨 부인의 넓은 아량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복하며 이 집안을 마을의 큰 어른으로 모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을 뒤편의 폐우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흉흉한 귀신이 나오는 금지된 구역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청년들이 힘을 모아 무너진 돌담을 다시 쌓고 우물 주변의 잡초를 말끔하게 제거하여 번듯한 쉼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용부인 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는 용이 된 부인이 마을을 구했다는 뜻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다른 마을의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질 때에도 이 우물물만은 마르지 않고 소사나 마을의 식수와 농업용수를 해결해 주었으니 마을 사람들에게 명주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을 불러오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명주의 부부 사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비단실로 묶은 듯 더욱 단단하고 애틋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손이 차가우면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호호 불어가며 녹여주었고 명주는 남편이 땀을 흘리면 자신의 서늘한 기운으로 땀을 식혀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농사일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는데 명주가 논둑을 거닐기만 해도 메말랐던 땅에 물기가 배어 나오고 시들어가던 작물들이 생기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신의 노는 하늘이 짓는 농사라 사람이 할 일이 없다며 부러움 섞인 농담을 던지곤 했지만 그 속에는 시기심보다는 축복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명주의 신비한 능력은 이제 숨겨야 할 저주가 아니라 집안을 일으키는 큰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흰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깊은 산골 마을의 겨울밤은 길고도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집 사랑방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올라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온돌방 아랫목에는 박씨 부인이 앉아 있고 그 옆에는 며느리 명주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으며 아들은 화로에 군밤을 구우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불고 있었지만 문 안쪽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포근하고 안전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길을 받으며 지그시 눈을 감고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 밤마다 사라지던 며느리를 의심하며 가슴 졸였던 시간들, 그리고 숲속에서 마주했던 그 충격적인 모습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두려움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내쳤더라면 지금의 이 평화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보려 했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볼에 비비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 내 손이 이제는 제법 따뜻하구나. 명주는 시어머니의 말에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제 몸을 데워주셔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추위가 사무치게 싫었는데 이제는 겨울바람도 시원하게만 느껴집니다. 명주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온기는 그녀의 차가운 혈액마저도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잘 구워진 군밤 하나를 까서 명주의 입에 넣어주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명주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샘물 같아서 곁에 있으면 마음이 맑아진다니까요. 짓궂은 남편의 농담에 명주의 하얀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고 방 안에는 한바탕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이듬해 봄 박씨 부인의 집에는 또 하나의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명주의 태기가 비치더니 10달 뒤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망울이 깊은 호수처럼 맑고 울음소리가 우렁차서 온 마을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물을 유난히 좋아하여 목욕을 시키면 울다가도 뚝 그치고 방실방실 웃었으며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을 잡으려고 고사리 같은 손을 뻗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보며 용의 정기를 타고난 장군감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고 박씨 부인은 손자를 등에 업고 마을을 돌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손자가 자라면서 집안에는 더욱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 박씨 부인은 아이에게 숲속의 우물 이야기나 용이 된 며느리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명주는 아이를 키우며 자신이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을 정도로 인간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이의 등 뒤에 아주 작고 희미한 비늘 자국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흉터가 아니라 특별한 아임을 증명하는 신비로운 표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박씨 부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명주와 아들의 얼굴에도 옅은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묵은 장마처럼 갈수록 깊어지고 은은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마을은 박씨 부인 댁의 덕택으로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간이 비는 날이 없었고 인심이 좋아져 도둑이나 거지조차 그냥 보내지 않고 밥을 먹여 보내는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이 마을에 들어서면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끼며 며칠씩 묵어가곤 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이 마을 우물물 맛이 어찌나 좋은지 한 모금 마시면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박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며느리 명주가 잘 말린 고추를 걷고 있었고 아들은 장작을 패고 있었으며 훌쩍 자란 손자는 강아지와 함께 뛰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풍경이 박씨 부인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맑은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고개를 들어보니 오래전 그 스님이 낡은 장삼을 휘날리며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박씨 부인과 눈이 마주치자 합장을 하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반가운 마음에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려 했지만 스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잘 살았소. 참으로 잘 살았소. 스님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돌아서서 노을 속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스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이 던져준 화두와 위기 속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용기,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밝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명주는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와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저 달을 보면 슬픔과 고통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눈물을 흘렸으나 지금은
그저 아름답고 고마운 존재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으로 남편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리 찬박지 남편의 말에 명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참 밝고 따뜻합니다. 마치 어머님의 눈빛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방 안에서 창호지 문에 비친 아들과 며느리의 다정한 그림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이불 소리와 풀벌레 우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콩나물국을 끓여야겠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니 사소하고 소박한 내일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이자 행복임을 박씨 부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등불이 꺼지고 집안은 고요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무섭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하루를 열심히 살아낸 사람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휴식의 어둠이었습니다. 굴뚝에서는 하루의 마지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뒷마당의 우물물은 찰랑거리며 달빛을 반사해 집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된 이무기와 그녀를 가슴으로 품은 시어머니, 그리고 사랑으로 지켜낸 남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의 전설이 되어 밤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맑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서로를 끔찍이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후손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잠 못 드는 밤에 창밖을 보았을 때 유난히 밝은 달이 떠 있다면 명주와 박씨 부인이 나누었던 그 따뜻한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차가운 비늘도 따뜻한 손길이 닿으면 녹아내리듯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도 스르르 녹아내릴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묶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별들도 졸려 깜빡거리고 있네요. 오늘 밤은 물소리처럼 맑고 달빛처럼 포근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박씨 부인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편안하게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